2005년은 한일 우정의 해, 한일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윤사마의 일본 점령은 한일 교류의 꽃, 한국과 일본의 얼굴을 미소짓게 했다. 경계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조명해본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벌써 5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됐죠? 네. 이번 시간에는 한일 관계의 미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마무리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아세안, 나프타 또는 EU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협력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EU는 벌써 화폐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도 중국, 한국, 일본도 지역적 협력을 하고 100년,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통합의 방향까지도 향해서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무역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60% 이상이 됩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만은 일본은 전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에서 조금 나빠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역이 잘 안 되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무역이라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무역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일본, 우리, 중국이 수출,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03년도 통계를 하면 수출이 제일 많이 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수입은 일본이 1등, 2등은 미국, 3등은 중국입니다. 수출 수입을 똑같이 평균으로 내면은 4.4.4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무역의 빚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 미국, 일본이 똑같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나라 전부하고 사이좋게 가야 합니다. 미국은 빼더라도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치열한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나라하고 다 사이좋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금 앞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좋게 갈 때는 다행인데 두 나라가 극한적으로 대립할 때도 그 두 나라를 우리는 같이 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할 건가 중국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밥 먹고 살기가 급급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뚜렷한 정책을 못 내놨어요. 구상을 못 내놨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근래에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밥이 먹을만 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겠느냐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끌어온 겁니다. 그것이 소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건 뭐냐?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책봉체제 속에서, 중국의 책봉체제 그늘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표상을 고구려 문제로서 들고 나온 겁니다. 고구려라는 것이 과거 우리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 아시아의 국가들은 중국의 질서 속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일본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나갈 건가. 명치우신이 일어난 뒤에 근대화를 해서 상품을 팔아먹는 과정에서 대륙을 침략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할 건가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들고 나왔어요. 그것이 한반도 남부 경영론이고 임나일본부 문제예요.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되면서 발전됐고 그때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어 왔다. 그 얘기를 한반도 남북 경영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한반도를 쳐들어올 때도 과거의 한반도를 우리가 지배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를 차지해야겠다 해서 들어온 겁니다. 1910년 한일 합방할 때도 과거 우리가 한반도를 지배했으니까 다시 그 한반도를 찾으러 간다고 나온 겁니다. 오늘날도 일본 사람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않지만 그런 한반도 남부 경영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힘을 빌려서 지금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속에서 아시아가 움직이게 한다. 일본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축과 중국이 중심으로 되는 축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이 중심이 되는 축 속에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 선생이 큰 소리를 뻥뻥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답은 역사 속에서 갖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전부 뒤엉킨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 663년 백촌강 싸움이라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한 줄쯤 배운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본 사람. 백종강 싸움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게. 백종강 싸움이라는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일본에다 도움을 요청해서 일본이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663년에 약 400척의 배에다 2만 7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금강 입구로 생각됩니다만은 일본 기록에는 백촌강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이 백촌강에서 당나라 신라 연합군과 일본 백제 고구려 연합군이 4번 싸워서 당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마침내 백제를 완전 점령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도 지배하려고 해서 신라가 여기에 저항해서 당나라를 몰아낸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백촌강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알려져 있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전쟁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역사교육이 잘못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백촌강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 유리하게 전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제국주의에 대해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제국주의가 부대낀 고대 제국주의 전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속국이었던 백제가 멸망하니까 그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기 조국이 멸망하니까 조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제국주의 전쟁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국 부흥전쟁설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얘기인데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지배층이 몇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배층을 이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이 김춘추하고 당태종이 648년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한반도를 통일하면은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가지고 그 이남은 신라가 가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백제에 대한 웅징도덕부, 신라까지도 직접 지배하려고 신라에는 계림도덕부를 두어서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당나라가 백제를 직접 지배하고 신라를 직접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을 쳐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기다렸다가 일본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백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백제가 건자연 중에 나가서 백제 고구려하고 손을 잡고 당나라 세력을 저지해야겠다고 해서 나와 싸운 전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이것을 저지하려고 나와서 싸운 전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592년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이런 명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점령하면 그 다음 중국에 쳐들어오면은 중국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군대를 보내서 한반도에 싸우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을 저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당나라가 이것을 저지하려고 저지시킨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에 청일전쟁 거꾸로 한반도가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집어삼키려고 싸운 전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건가는 답이 자명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세력을 너무 확대하려고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우리나라에다 세력을 너무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용인하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잘 이미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아는, 제가 와스타에 유학을 할 때 그 총장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안내를 했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선생, 우리가 한국을 합방하지 않았으면은, 러시아하고 싸우지 않았으면은 한국을 러시아가 점령했을 거다. 러시아가 점령하면 우리 일본은 위기를 느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한국을 점령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노인이 그래서 가만히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양반이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 걱정이 돼서 집어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둑놈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집어삼킬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 무서워서 집어왔다고 해서 그게 도둑놈이 아닌 건 아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다른 세력이 와서 집어삼키면은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본 그 조그만한 놈들이 뭘 무슨 중국을 상대로 해서 그래야지만, 아까도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조억 달러를 빌려준 세계의 거인입니다. 세계의 전 GNP 15% 이상을 생산하는 경제 거인입니다. 지금 군사력으로 따지면은 일본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 일본입니다. 군대의 수는 적지만은 장비라든가 최우수한 장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일본이 좌시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려고 중국이 좌시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자 역할을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사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와세다 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분이 얼마 몇 년 전에 저한테 찾았어요. 2, 3년 전에. 이유는 뭐냐. 그 양반이 와세다 대학의 총장을 그만두고 와세다 대학의 EU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EU 연구소장으로 소장을 하다가 거기서 퇴직을 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 조그마한 대학의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거기서 EU가 통합되는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보면서 우리 동아시아도 한국, 중국, 일본도 어느 시기인가 가서는 서로 협력하고 통합의 방향까지도 갈지 모르겠다. 그런 역할을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대학이 해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속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과 러시아의 한 대학과 중국의 한 대학과 몽고의 대학, 한국의 대학을 묶어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고려대학을 거기다 좀 넣어달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학들이 레벨이 고려대학하고는 안 맞는다. 고려대학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은 그렇지는 못하다. 그러나 EU가 통합될 때 유럽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면은 EU 통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양보를 해서 벨기에에다가 본부를 뒀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면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이 우리하고 레벨은 안 맞지만은 고려대학이 중심이 돼서 5개 대학이 협의체를 만들 거기에서 아시아의 문제를 논의해가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주시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단히 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이런 걸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중국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는 미국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는데 유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EU의 이런 통합 같은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EU 통합하는 과정을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이 조건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를 잘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걸 설득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에다가 아시아 법센터라고, 이 양반은 법을 전공하는 법센터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도 그런 이해를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일본이 무슨 일을,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일본이 제안을 하면은 중국이 꼭 견제를 하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한테 부탁해서 한국이 제안하는 걸로 하면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에 와세다 대학 총장 하시던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딱 떠올랐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NHK에서 연사마 열풍이 부는 것이 적어도 일본 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하는 것처럼 뭐 대학에서 또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면은 잘 되지 않으니까 한국을 앞장 세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저는 일본 정부의 생각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그러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그림은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렇게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한국을 앞장세워서 해야겠다. 중국도 어느 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오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워주면서 지가 자기들 갖고 갈 거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중문화 개방을 요구한 것이 1983년부터입니다. 83년, 2년, 3년,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2년, 3년부터 대중문화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1965년 한일 수교에 의해서 국교가 재개된 뒤에 여러 면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일본 기계를 사게 함으로써 한국이 자동적으로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용어를 쓴다면 경제적인 종속관계다. 이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사실 한국을 여러 가지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와서 활개를 치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35년 동안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중문화가 들어오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 봐서 자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단계가 되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활개치고 떴다 댕기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중문화 개방을 요구한 겁니다. 요구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1997년에 소위 IMF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국가가 부도되는 겁니다. 국가의 부도가 나는 겁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우선 기름을 사올 수 없습니다. 기름 못 사면 전기가 안 돌아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기가 없는 우리나라를. 그런데 이 IMF의 환란에 대해서 YS가 답변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이 말이에요. YS 정부 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어업협정을 새로 맺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1945년 광복된 뒤에 이승만 박사가 말해요. E라인 또는 평화라인이라는 걸 바다에다 떡 그었어요. 사실 그 국제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놓고 일본 배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들였어요. 이건 왜 그랬느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고기를 잡는 기술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박사가 E라인, 평화라인이라는 걸 떡 국제법이 없는 거 설정해놓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일본이 힘으로 하면 당시 우리한테 질 배가 아닌데 죄진 게 있어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골칫거렸어요, 일본이. 그래서 1965년 한일 회담을 할 때 어업협정을 맺어서 새로 금을 그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워낙 일방적으로 금을 그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 어업협정에서 국제법보다는 법상보다는 한국이 여러 가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업협정을 개정해달라고 맨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동경에서 맨날 데모를 해서 일본 정부가 골칫거려요. 그래서 한국 정부한테 야 이것 좀 개정해달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외국의 부채라는 게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부채가 1,500억 달러 있었어요. 근데 약 35%가 일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외국의 빚이라는 게 장부에다만 기록해놓고 그냥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래? 하고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는 거죠. YS 환난 답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단기 채무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환란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쓱 빚을 연장 안 해줘서 부도가 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들어선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12월 달에 떡 대통령이 된 뒤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본 비율을 맞춰야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본 비율을 맞춰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제일 심각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종군 위안부 문제예요. 이 종군 위안부 문제가 왜 일본에 있어서 이게 대단히 골칫거리냐? 일본이 돈이 없어 그 보상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보상하면 간단해요. 근데 보상을 하면은 일본 정부가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아 무슨 평화기금, 여성평화기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상하겠다 하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인정해라 잘못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말해요. 이게 안 받아가니까 자꾸 국제적인 여론이 나빠지니까 말해요. 이게 골치 아프고 돈을 주자니 책임 문제가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DJ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12월 달에 대통령이 딱 돼서 2월 달에 취임해갖고 1998년 3월에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뭐냐. 정신대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딱 선언했어요. 일본에다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야, 그 부채 연장 좀 해라.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도 못하고 아마 끙끙 앓았을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골치 아프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이 고맙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던 게 뭐냐. 바로 어업협정이에요. 어업협정을 바꿔야지 이거 일본 어민들을 이거 진정시키겠는데 이거 한국에서 응해주지 않으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DJ가 9월 달에 98년 9월 달에 신어업협정을 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알턴이 두 개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뭘 선언했느냐?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알턴이 두 개가 다 빠졌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면제부를 받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허가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본에서 오부치 수상이 뭘 얘기했느냐. 30억 불의 차관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IMF 극복된 거예요. 간단하게 극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 전체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패권을 다투는 속에서 한반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건 아니다. 돈 빌려주면서 얻어갈 건 다 얻어가면서 이렇게 빌려주지 그냥 무조건 한국 너희들이 앞장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역시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량이 과연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가까운 사람이 지주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주의 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흉년이 들면 말이에요. 그 집은 죽어도 몇 천석 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면은 죽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바닥이 빵꾸가 나면은 요즘 분들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빵꾸가 나면 종이를 오려 붙였지 방바닥을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에 창호지가 뚫려지면은 창호지를 갈지 않고 거기 오려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천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다. 고려대학을 세우고 동아일보를 세웠던 인천 선생 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더 검약한다.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과거의 지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걸 지켜나가는 데만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로 갈 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갈 때에 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사회가 돼도 식량은 필요하다. 농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농사는 갖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 해서 농사를 계속 찐 거예요. 그런데 산업사회로 가서 오늘날 산업사회가 되니까 농토값은 다 떨어져서 지금 생산비도 안 나와서 지주들이 다 망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제조업의 산업사회에서 소위 정부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회로 가도 물건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제조업은 우리 일본이 세계가 제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꼭 갖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륙에 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륙에 속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립돼서 사는 것보다는 사방이 터져 있으니까 어디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으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관심이 있어. 거기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하다가 더 잘 되는 것이 때려치고 얼른 그리 옮기는 거예요. 신발 제조업을 하다가 신발업보다는 봉제가 잘 된다. 얼른 때려치고 봉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직업이 몇 대 계속되는 직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있는 겁니다. 스피드가 있고 좋은 걸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일반적으로 정보화의 사회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사회로 간다면 그 정보화의 사회라는 것은 스피드를 요구하는 사회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21세기는 한국에 아주 대단히 적합한 이런 사회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달아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지 그 사람하고 결별하고 다른 세계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내면을 향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제조업의 문화하고 아주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20세기에 제조업의 문화를 선도하고 세계의 제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정보화 사회에는 일본이 과거에 우리가 농업사회를 고수했다가 산업사회로 갈 때 실패했던 것처럼 일본은 제조업 사회를 고수하면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것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가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21세기는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서 나갈 수 있고 또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에 나고야 대학에서 6개월 있었습니다만 2001년에 그 NHK랑 일본의 국립방송 대단히 권위가 있는 방송입니다. 거기서 IT 강국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특별 프로를 했어요. 한국이 IT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2, 3년 전만 해도 일본의 큰 호텔에 가도 방에 컴퓨터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 가도 다 컴퓨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는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될 가능성을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에 대단히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시간으로 결국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건가, 또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갈 건가, 또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꼭 그런 일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